한국은 한류로 알려진 나라지만 전통 문화나 역사는 중국이 더 대단하지 않나요? 아시아의 중심이자 문명사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나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나라죠. 여기 한국이 자랑하는 전통 문화가 정말 독창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는 두 나라를 방문한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대규모 신고를 했고 결국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넬 스톤입니다. 영국에서 소규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제 작품들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역사와 문명을 탐구하며 진실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구 문명을 주제로 작업했는데 이번엔 아시아로 시선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늘 중국이 중심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한자와 화약을 발명한 나라라는 이미지는 어릴 때부터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자 문명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인류사에서 중요한 문명으로 강조됐어요. 한편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위치에 그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독립성이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이런 시각은 현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제조업과 무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서양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거든요. 중국이 과거에도 위대했고 현대에도 강력하다는 이미지는 저를 더 설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류로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전통 문화나 역사가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런 생각이 단순히 제 고정관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양에서 중국은 종종 고대 문명의 중심으로 묘사됩니다. 경극, 차 문화 같은 요소들은 중국만의 독창적인 전통으로 강조되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도 자연스럽게 중국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의 문명을 소개하고 한국과 일본은 그 영향을 받은 작은 문화권으로 간략히 다루는 방식이었죠.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먼저 중국을 방문해 그들의 고대 문명과 현대적인 문화 부흥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구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조금 조사하면서 약간 의아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한복, 김치, 한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특히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설명은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중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는 상징성을 카메라에 담고 그들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기록할 계획이었죠.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대한 공항,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면서 이 나라야말로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중국이 보여주는 스케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일정은 중국 전통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가이드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문화의 원조입니다. 한자, 차, 도자기,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죠. 한국과 일본의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가이드는 한풀을 소개하며 이게 바로 진짜 아시아 전통 의복이라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 디자인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의상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쳤죠. 한복이나 기모노는 모두 한푸에서 나온 변형일 뿐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한푸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의상일까?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가이드는 약간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잠깐 단절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복원된 겁니다. 복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전통이 단절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면 이건 전통이라기보다는 현대 창작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을 깊이 파헤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으니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극 공연장이었습니다. 경극은 제가 중국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상징적인 예술이었어요. 화려한 의상,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전통 악기의 울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중간에 다른 관객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유의 전통이 중국 내부에서는 별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공연이 끝난 뒤 제가 만난 몇몇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이런 공연보다는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더 선호해요. 경극은 너무 옛날 것이고 재미없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배운 중국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는데 정작 그곳 사람들은 전통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중국의 거대한 유적지들을 통해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향한 곳이 바로 자금성이었어요. 자금성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과 정교한 건축 양식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가이드가 덧붙인 말이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곳도 많이 훼손되었지만 정부의 복원 사업으로 지금처럼 다시 살려낸 겁니다. 복원 사업. 이날 이 단어를 두 번째로 들은 저는 다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것이 파괴된 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극, 한푸, 그리고 자금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모두 중국의 전통이 현대적으로 복원된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웅장함과 역사적 가치는 인정할 만했지만 어딘가 억지로 다시 짜 맞춰진 퍼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대해 가졌던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일본의 세련된 이미지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라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예상 외로 잘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펼쳐졌고 거리는 깔끔하고 활기찼습니다. 중국의 북적이는 혼잡함과는 또 다른 질서가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한복을 소개받는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할 기회였는데 제 솔직한 첫 인상은 이랬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건 한푸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실루엣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중국에서 본 한푸의 기억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옷도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러자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복식입니다. 오히려 한푸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반면 한복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승되었죠. 그 대답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복이 한푸의 파생물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해졌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학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위해 준비된 인터뷰 중 하나였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중국 중심의 서양 시각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자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국가였고 특히 고구려는 지금의 한국, 만주, 그리고 일부 중국 지역을 포함했던 강력한 왕국이었죠.
중국이 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짜증도 났습니다. 내가 배운 건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사실인데 이 학자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단순한 애국주의적 주장인지 아니면 제가 배운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들의 답을 내리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기 위해선 더 많은 경험과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길 전주는 한국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한 도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전통 문화라고 해봤자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일 테고 그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마치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현대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이 담긴 공간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집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건 중국에서 온 전통 아니었나? 그때 가이드가 덧붙였습니다. 한옥은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을 반영한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저는 한옥 내부를 둘러보며 그들의 설명을 곱씹어봤습니다. 나무와 흙, 종이를 활용해 만든 집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선 정교함이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을 마친 뒤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 옷의 곡선이 사람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죠. 가이드는 한복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은 신분, 계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됐어요. 이건 단순히 옷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한복 체험이 끝난 뒤 저는 전통 음식 체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빔밥, 전통떡, 그리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채소를 절이는 게 아니라 발효 과정을 통해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은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가이드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가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과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만들어본 김치를 맛보니 이전에 제가 접했던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짜고 매운맛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발효에서 나오는 깊은 풍미가 있었고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오 차이의 변형이 아니군요. 제가 무심코 뱉은 이 말에 가이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일정은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었습니다. 한옥 마당에서 열린 소규모 국악 공연이었는데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통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어떤 현대 음악과도 달랐습니다. 음악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연주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악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살아있는 전통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단순히 보존을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며 독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는 단순히 역사의 잔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복원된 전통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제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라면 이런 고유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경험한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에 설득당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온 뒤 한국의 역사와 중국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복, 김치,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 같은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정부가 고구려와 발해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를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유산을 자신들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현지의 역사학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자는 제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한국 역사입니다.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 왕국으로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자랑했죠. 발해 또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묘사되었고 한국이 이를 과장한다고 주장했었죠. 당시에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중국에서 가이드와 몇몇 현지인들이 한 이야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가이드는 한복은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며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했고 김치 역시 중국 파오차이의 변형일 뿐이라고 말했었죠. 처음엔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지만 그 당시엔 중국 정부와 미디어에서도 이런 논리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학자에게 던졌습니다. 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전통 문화를 거의 잃었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도용하거나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중국에서 봤던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한푸가 복원되었다는 이야기, 쇠퇴한 전통 예술, 그리고 자금성조차 현대적으로 재건된 흔적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문화를 탐내는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보존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중국은 잃어버린 전통을 복원하는 데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까지도 자신들의 일부로 주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베트남의 음식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국 문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쯤 되니 중국의 문화적 욕심은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왜곡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접하면서 묘한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한국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심지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다큐멘터리에서 단순히 아시아 문화의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진실을 담아내야겠다고요. 제게 이 이야기는 진정한 문화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깊어질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전주에서 경험한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와 중국의 도용시도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모순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교육과 민족주의가 이런 문제의 근원인지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죠.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제가 이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난 다른 학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이 훔쳐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중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모든 아시아 문화가 자신들에게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중국화하려는 시도를 했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교육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색과 자료를 통해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역사적 연구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고대 왕국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서와 미디어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조선족과 연결지어 중국의 일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중국 출신의 몇몇 유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가졌고 주변 나라들은 모두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배웠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감보다는 어딘가 강요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이 한류로 주목받고 있는 건 알지만 솔직히 그들이 자랑하는 문화가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사실이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부정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사실이 곧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말은 한국에서 만난 학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스스로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가져와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원된 전통, 재건된 문화라는 단어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보여주는 웅장함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선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전의 가장 큰 타깃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문화를 단순히 도용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세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마치 한국이 그저 중국 문명권에 속한 작은 나라였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와 주입식 교육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의 문화를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저는 중국이 단순히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 뒤에는 잃어버린 전통을 복원하려는 강박,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타국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 문화를 넘어 현대적인 성공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력과 경제적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한국의 IT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경험한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이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죠. 이와 같은 성공은 단순히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방산 전시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군사기술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현무 미사일, K2 흑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얼마나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는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주권에서도 강력한 기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방산 전시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방위산업에서 자립해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중국이 왜 한국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심지어 문화까지 도용하려는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보여주는 성공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방위산업뿐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제가 만난 한 한국 학자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의 전통을 파괴한 뒤 이제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독창적이고 성공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질투하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이용하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문화와 기술, 그리고 현대적 성공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시각 또한 새롭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거대한 나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과거를 잃어버린 채 그것을 메우기 위해 외부의 것을 차용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보존하고 그것을 현대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는 이 경험들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갈등과 진실, 그리고 중국이 보여주는 모순까지 포함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친 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문화를 소개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성공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문화 도용과 왜곡을 드러내야 했죠. 하지만 이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료 제공을 약속했던 일부 협력자들이 이 주제는 너무 민감하다며 인터뷰를 철회했고 몇몇 학자들은 신중히 다룰 것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다큐멘터리를 배급하려던 몇몇 회사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위험하다.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문화적 탐구를 넘어 중요한 진실을 알리는 작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뒤 저는 이를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대규모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사용자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 콘텐츠가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큐멘터리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저는 항의하며 이 결정을 번복하려 했지만 플랫폼 측은 중국과 관련된 논란은 글로벌 플랫폼 운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기에 저는 이 작업이 결국 더 넓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몇몇 소규모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일부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여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어린 시절 교육을 통해 아시아를 중국 중심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창적인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실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태국에서 혐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의 국제문화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관계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태국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에서의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책임 있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단호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모습에서 책임감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에서 국제문화학을 가르치는 사라 밀러 교수입니다. 한국과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사이에 여러 문제가 있고 태국에서 한국을 보이콧하는 운동까지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년 전에 태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태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방콕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 음식점들과 K-팝 관련 상점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했었죠.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동안 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말이에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했고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가 돈독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사태에 대해 찾아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기사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내용뿐이었고 SNS의 댓글들은 감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래서는 진실을 알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인터넷상의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국제관계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태국에 가보기로 한 거예요. 혐한 감정이 확산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오해와 갈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싶었어요.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국제문화학 교수로서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짐을 싸면서 태국어 책도 챙겼어요.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또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들도 몇 권 챙겼습니다. 혹시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녹음기와 노트북도 준비했어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나니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듣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은 없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도 태국으로 가는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연구 목적으로 태국에 간다고 하자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최근 태국 출장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죠. 두 나라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태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신 중국어 표지판이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중국어로 안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고 그걸 통해 뭔가 크게 달라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한국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택시 영업하기가 좋았는데 말이에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요. 대신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다더군요. 심지어 일부 택시 기사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보니 공항에서 봤던 광경이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콕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자세히 살폈어요. 확실히 달라진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들이 이젠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거리에서 들리는 언어도 한국어보다는 중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오산 로드를 걸으면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중국어 간판이 늘어났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상점들은 완전히 중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한 상점 주인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중국 손님들이 훨씬 많아져서 우리도 적응해야 했어요. 상품 구성도 바꾸고 직원들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죠. 그분 말씀이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국어 설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중국어로 된 설명이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음식점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메뉴까지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봤죠. 한국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메뉴판을 바꿨어요. 이제는 중국 손님들이 주 고객이에요. 그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문화적 충돌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왓포 사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를 본 태국 현지인들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태국 노인은 저에게 다가와 요즘 사원에 와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현지 시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많이 남기고 가는 모습을 보며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매일 이래요. 쓰레기는 그대로 두고 가고 청소하는 게 일이에요. 한국 손님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태국인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상황이 한국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점상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손님들이 줄어든 게 정말 아쉬워요. 예의 바르고 깔끔했거든요. 물건도 잘 사가고 팁도 주곤 했죠. 요즘엔 중국 손님들이 많은데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흥정도 심하고 때로는 무례하기도 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동시에 태국인들의 복잡한 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표면적인 변화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태국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다양한 계층의 태국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두었던 분들도 있었고 즉석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방콕의 한 시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상인 아저씨의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줄어든 게 정말 아쉬워요. 예의 바르고 깔끔했거든요.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하게 고르고 가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죠. 요즘엔 중국 손님들이 많은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건을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지나치게 할인을 요구하기도 해서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어서 방콕의 한 대학교에 들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학생이 흥미로운 말을 해줬죠.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망설여져요.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가서 불편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도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엄격한 입국 정책이 태국인들의 감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화적 호감도가 높아도 실제 방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정말 좋아해요.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따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 한국인들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인들이 태국을 후진국 취급하는 글을 보면 속상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문화적 교류와 실제 인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현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만났어요. 한 여성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을 정말 좋아해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한국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사기 힘들어요. 게다가 중국 제품들이 비슷한 품질로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서 선택이 어려워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최근엔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급여도 높고 승진 기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엔 관광지에서 일하는 가이드와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소리도 크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편했죠. 질서를 잘 지키고 가이드의 설명도 잘 들어주셨어요. 팀 문화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지 NGO에서 일하는 활동가와 만났습니다. 그분의 시각은 좀 달랐어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너무 심해요. 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나요. 한 식당 주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음식을 메뉴에 넣었다가 최근에 뺐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국인들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매너와 예의를 그리워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엄격한 정책들에 대해선
불만을 갖고 있었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혐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혐한 감정은 단순히 문화적 충돌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책, 개인적 경험,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퍼지는 정보와 감정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정치적 상황과 혐한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문화적, 경제적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지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미리 연락을 했고 다행히 여러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학자, 사회학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방콕의 한 카페에서 탐마삿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최근 혐한 감정의 확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 말을 듣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도입됐고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죠. 이런 정책적 변화가 혐한 감정 확산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국 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표적이 된 거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전형적인 정치 전략이에요. 그는 SNS에서 퍼지는 반한 감정의 상당수가 이런 정치적 의도 하에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후엔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교수님의 의견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반한 감정의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 집단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죠. 특정 해시태그나 밈을 통해 반한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는 우연이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의 결과죠. 활동가는 이런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혐한 감정 확산의 배후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유명한 정치 평론가와의 대화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국 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표적이 된 거죠. 이는 매우 위험한 정치 전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현재 상황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고전적인 정치 수법이죠. 과거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변화로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죠. 이는 단순히 문화적 충돌이 아닌 정치적 선택의 결과예요.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혐한 감정이 순수하게 문화적 충돌이나 개인적 경험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 교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런 정치적 의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에요.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게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다시 정치인들의 발언의 근거가 되는 시기죠. 이런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문제로 보였어요.
정보의 진실성보다는 전파 속도가 중요시되는 SNS의 특성이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면도 발견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단순히 문화 교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태국과는 달랐어요. 가장 먼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어요. 담당자분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재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5만 7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약 5만 2천 명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전체 체류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었어요. 객관적인 수치를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표를 보면서 이런 급격한 증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관계자와도 만났어요. 우리도 태국 관광객들을 환영해요. 태국은 한국 관광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하지만 안전과 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 몇 년간 태국인들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경책을 써야 했죠.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언론인들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혐한 보도가 과장된 면이 있어요. 실제 태국 현지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말을 듣고 미디어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것이 태국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특히 마약 문제와 불법 체류자 증가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문화적 갈등이나 정치적 의도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회적,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먼저, 태국에서의 혐한 감정이 단순히 문화적 충돌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를 이용한 일부 세력들의 전략적 행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입장도 이해하게 됐어요. 마약 밀매와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태국인들에게는 차별로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해 보여요. 마약 문제나 불법 체류자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공동 단속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 보여요. 양국의 언론이 서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고 긍정적인 소식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류의 인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태국 문화를 한국에 더 많이 소개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여요. 양방향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양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간 관계의 복잡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국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이번 연구를 마치며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국의 입장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는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절대적인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 밀매와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나라든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니까요. 태국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태국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이는 모든 책임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국을 오기 전에는 차별한다는 생각에 조금 오해했는데 한국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번 경험이 한국과 태국, 나아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양국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